자,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자, 오늘도 소프트웨어 테스팅 과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JUnit을 기반으로 해서 단위 테스트를 해보는 것을 간단하게 실습을 해봤죠. 오늘 계속 이어서 할 건데 어떻게 잘 되나요? 잘 안 되거나 혹시 좀 어려운 부분 있으면 동영상 차근차근 따라가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메일을 주든 뭐 전화를 하든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실습을 같이 대면해서 수업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제 지금 상황이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 잘 이해 안 되는 부분 바로바로 질문을 좀 해주세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 이제 심플 캘큘레이터라는 자바 클래스에 대해서 단위 테스트를 하는 예제를 간단히 해봤죠.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뭘 했냐면 이클립스에서 새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했죠. 그래서 new 자바 프로젝트 해가지고 심플 캘큘레이터 생성하고 거기에 심플 캘큘레이터라는 패키지를 하나 만들었죠. 패키지를 하나 생성한 다음에 거기서 새로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simple calculator.java라는 자바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했고요. 여기 보면 얘는 단순하게 add라는 메소드, serve라는 메소드, inc, dic, get result 이렇게 5개 메소드를 정의하고 있고 add는 2개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2개를 더했을 때 이제 요거에 대해서 그 2개의 인자값을 더해서 result라는 변수의 값을 어사인하는, 서브는 2개를 빼서 어사인하고, inc는 증가시켜서 누적시키는 것, dic는 그만큼 빼는 것, get result는 요 result가 프라이빗이다 보니까 그 결과값을 리턴해주는 함수, 메소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단위 테스트를 하려고 하면 그 단위 테스트 할 대상이 되는 코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법을 배웠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클립스에서는 JUnit이라는 단위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디폴트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설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테스트하려고 하는 대상이 되는 함수 메소드의 클래스에 우클릭을 하면 new의 JUnit 테스트 케이스 또는 여기에 없으면 other를 들어가서 여기에서 찾으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자바 자바에 JUnit 들어가 있죠. 여기 JUnit 테스트 케이스 이런 식으로 해도 동일하게 만들어져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 만든 게 심플 캘큘레이터 테스트 좀 자바라고 했죠. 근데 만들 때 주의할 것은 생성을 하게 되면 여기 우리 예제에서는 JUnit4 그 패키지들이 다르기 때문에 빌드 패스에 해당하는 그 추가해야 되는 패키지 군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실습의 효율성을 위해서 동일하게 맞추라고 했죠. 그 다음에 물론 이걸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JUnit3는 지원 안 되는 게 좀 많이 있어서 우리가 하려는 예제랑 조금 코드를 다르게 짜야 되거든요. 근데 JUnit4나 5는 비슷하긴 한데 저희가 4로 통일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테스트 케이스 이름은 우리가 테스트하려는 클래스 뒤에 테스트라는 이름이 붙고 만약에 두 번째 이렇게 케이스를 반복해서 만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2, 3, 4 이렇게 이제 붙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클래스 언더 테스트는 뭐뭐뭐 언더 테스트라고 하면 테스트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상이 되는 클래스는 심플 캘큘레이터라는 패키지 밑에 심플 캘큘레이터 클래스다. 네, 이렇게 했다고 했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그렇게 하면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진다고 했죠. 근데 처음에는 fail이라는 메소드가 들어있는 테스트 메소드가 하나 있죠. 테스트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바꿔봤어요. 그래서 테스트 add, 테스트 sub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여기 이제 assert equals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단정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먼저 이 테스트 케이스의 형식은 아까 봤던 것처럼 simple calculator test라는 클래스고, 거기 안에 메소드가 구현이 되는데 각 메소드가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각 테스트마다 어노테이션을 골뱅이 테스트라고 정의하게 되죠. 그래서 요게 없으면, 만약에 요게 없으면 이제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run as JUnit test. 우리가 저번에 두 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었는데, 예. 둘 다 보면 지금 결과를 봤더니 테스트 케이스 한 개만 나오죠. 뒤에 있는 요것만 인식을 하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두 개를 다 지워보면 이렇게 되면 아마 테스트 수행이 하나도 안 됐을 거예요. 그쵸? 네, 지금 테스트 케이스가 없으니까 run as에서 테스트 케이스 JUnit 테스트라는 것을 설정할 수 없게 되죠. 이렇게 이 골뱅이 어노테이션을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만 정상적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메소드들의 이름이 같은 클래스 안에서 중복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같은 이름을 쓰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이름은 어떤 테스트라는 것을 좀 잘 알 수 있게 좀 길게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1, 2, 3, 4 붙이는 건 사실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 이름을 쭉 붙여주는 거, 그거 되게 잘 만드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래서 요 메소드 하나가 테스트 케이스 하나가 되는데, 이 안에 우리가 심플 캘큘레이터라는 객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캘크라는 객체를 만들고 거기에 add를 했죠. add를 하고 여기서 assert equals라는 메소드를 썼어요. 얘는 이런 거를 assertion 문장이라고 하고 이제 우리말로 단정문이라고 얘기해요. 얘는 뭐냐면 테스트의 결과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메소드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여기 그 assert라든지 이쪽에 이제 다 들어있는 건데, 테스트, 어설트 이런 쪽에 관련한 우리가 앞으로 더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될 여러 형태의 단정문들이 들어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 가보면,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 말고도 뭐 되게 다양한, 단정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자세히 배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는 파라미터를 3개를 넘길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 파라미터 요거는 스트링 값은 옵션이에요. 그래서 얘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상하는 결과, 이 테스트에서 예상하는 결과 값이 5다. 그런데 get result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실제 결과 값, 그래서 assert equals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예상 결과 expected result라고 하거든요. 기대 결과, 예상 결과랑 실제 뒤에 있는 actual result, 실제 수행 결과를 비교해요. 비교해서 같으면 오케이, 틀리면 달라요. fail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저번에 했던 것처럼 서브 테스트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에서 10을 빼면 0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10이다 라고 테스트 케이스를 잘못 짰어요. 그거보다는 이제 코드를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서브라는 메소드를 수행하는데 첫 번째에서 두 번째를 빼는 건데 여기 곱하기로 잘못 구현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0 곱하기 10은 우리가 생각할 때 0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100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해보는 거죠. 자, 수행하는 방법도 다 배웠죠. 테스트 케이스에서 우클릭해서 run as로 가면 JUnit 테스트가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면
수행이 되고, 수행될 결과는 이렇게 JUnit이라는 탭이 뜨죠. 근데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것은 fail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중에 에러는 없고 failure가 하나 나왔는데 뭐냐면 지금 failure 난 것을 가리키죠. 그러면 지금 assert equals 요 구문 18번 라인에서 잘못됐다. 근데 봤더니 여기 이제 요 second test라는 스트링 값이 나오고 거기 자세히 가보면 expected 예상 결과 기대 결과는 0이었는데 was 100 실제 결과는 100이었다. 그래서 fail이 났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그 JUnit을 활용한 단위 테스트 사용법 기본적인 것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좀 더 이제 복잡한 것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네,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듭시다. 테스트 라지스트라는 패키지를 하나 생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패키지를 클래스가 아니라 패키지를 하나 만들고 테스트 라지스라는 패키지를 하나 생성을 하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우리가 이제 테스트할 대상이 되는 클래스가 하나 필요하니까 largest.java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건데 얘는 뭘 하는 거냐면 그 array 값을 비교해 오는 그런 클래스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거 만들었던 거를 지우고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다른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largest.java라는 테스트를 해볼 건데 얘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테스트 라지스트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테스트 라지스트라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거기 안에 테스트 라지스트라는 패키지를 생성했고 테스트 대상이 되는 largest.java라는 클래스 파일을 하나 생성했어요. 얘는 뭐냐면 메소드가 하나 있어요. largest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얘는 array를 입력으로 받아서 그 중에 가장 큰 값, max 값을 리턴으로 하는 그런 간단한 메소드예요. 그래서 그 array를 입력을 받고 쭉 돌다가 포문을 통해서 length -1까지 돌다가 이제 그 멤버 값이 max 값보다 크면 바꿔주는 거죠. 바꿔서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그래서 이제 바꿔주고 그게 array를 다 끝날 때까지 돈 다음에 리턴하게 되면 이제 이 array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서 리턴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인덱스가 있고 max, integer.max value 값을 넣고요. 그 다음에 포문이 0부터 list length -1 그 array 길이까지 돌고 나서 증가시키면서 도는데 리스트의 인덱스 멤버를 넣고 그게 맥스 값보다 크면
그 값을 max로 치환하는 그 순환을 반복하고 이게 다 끝나면 x 값을 리턴해주는 아주 간단한 메소드예요. 자, 그런데 얘를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테스트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New의 JUnit 테스트 케이스, largest 테스트, JUnit 4 이렇게 수행하게 되면 지금 네, 테스트 케이스가 생성이 됐고요. 우리가 단정문을 이제 하나 넣을 건데 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assert equals라는 메소드를 수행하고요. 근데 largest 메소드를 호출하죠. 그리고 거기 안에 new int 타입의 array 789 3개를 넣어요. 789 3개를 넣으면 우리가 예상할 때 3개 멤버 중에 가장 큰 값이 뭘까요? 9가 되겠죠. 그러면 9를 리턴 하겠죠.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한번 수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클릭하고 run as를 하면 지금 이상하게 fail이 나왔어요. 자, fail이 나왔을 때는 왜 fail이 나왔는지를 볼 수 있겠죠. 지금 봤더니 에러가 아니라 시스템에 뭔가 예외 처리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결과가 fail이 난 건데 failure가 하나가 나왔는데 이 결과가 왜 나왔을까? 왜 failure가 1이 나왔을까? 봤더니 우리가 예상 결과, 기대 결과 값을 9를 넣었죠. 그런데 was 2147, 483, 36, 47 굉장히 큰 값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기대했던 값은 9인데 실제 largest란 메소드에 789라는 어레이를 입력을 넣었더니 리턴한 맥스 값은 굉장히 큰 값이 들어왔어요. 자, 왜 그럴까? 그러면 코드를 한번 가볼까요? 자, 보니까 자, 코드를 한번 볼게요.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을까요? 아마 자바를 많이 짜봤던 친구들은 아까 처음에 봤을 때부터 좀 이상하다라고 느꼈던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자, 보면 여기서 맥스 값을 인티저 타입의 맥스 값을 인티저의 맥스 밸류로 갔죠. 네. 근데 초기 값의 설정을 맥스 밸류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초기 값이 0x7fff 그래서 2147 483647 요게 그 인티저가 가질 수 있는 최대 값을 설정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포문을 돌릴 때 어레이 값을 7, 8, 9를 쭉 돌려보죠. 근데 7도 이 맥스 값보다는 작겠죠. 그러니까 이 어레이의 어떤 값도 맥스 값보다 클 수는 없겠죠. 얘는 인티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최대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초기 값 설정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이 if를 타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if도 타지 못하고 그냥 이 f문을 안 타고 포문이 종료되고 나서 인티저 타입의 맥스 밸류 값을 리턴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초기의 설정 값인 가장 큰 값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2147, 483647 이렇게 이제 값이 들어간 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잘못됐구나. 그러면 초기 값을 0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맥스 값을 0으로 했으니까 문제가 없겠죠.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그러면 돌려볼게요. 자, 이번에 코드를 수정했으니까 자, 테스트 라지스트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페일이 나왔죠. 왜 페일이 나왔을까? 근데 지금 봤더니 페일이 난 거는 역시 동일해요. 에러가 아니라 페일류어예요. 페일류어인데 assert equals 이 문장인데
뭐 테스트 케이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7, 8, 9를 넣었는데 9가 리턴 됐을 것 같죠. 여기 이제 그 페일리어 트레이스를 가봤더니 예상 결과가 9였어요. 그런데 액츄얼 리저트 실제는 8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자, 뭐가 문제일까? 지금 우리가 7, 8, 9를 넣었을 때 우리가 기대한 값은 9였는데 실제 결과가 8이었죠. 근데 아까랑은 다른 식으로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int 값을 맥스 값을 초기 값을 설정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배열의 변수를 비교할 때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을까? 네. 여기서 list.length-1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이게 list.length까지 가야 되는데 length-1보다 작기 때문에 한 칸 덜 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1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list length보다 작을 경우 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페일이 아니고 테스트가 정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조금 더 추가해 볼 수가 있겠죠. 이를테면 또 뭐가 있을까? largest inverse. 예를 들어서 아까 7, 8, 9 순서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9, 8, 7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리스트 랭스 마이너스 1 문제가 없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테스트 케이스를 두 개를 넣었는데 7, 8, 9 순서로 넣은 거랑 거꾸로 넣은 거 9, 8, 7 이렇게 된 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예, 제대로 돌아갔죠. 그러면 아까 코드가 잘못했다라는 걸 알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1 이렇게 넣어서 그러면 자, 아까 원래 코드라고 하면 테스트 케이스를 만약에 987로 했으면 9, 8까지 비교했으니까 9 값이 나올 거고 여기선 7, 8까지 비교했으니까 8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페일이 날 거고 얘는 패스가 되겠죠. 이해하시죠? 이런 식으로 한번 테스트 실험을 좀 해볼게요. 자, 페일이 났죠. 근데 두 개 중에 하나만 페일이 났죠. 자, 테스트 인버스, 라지스트 인버스는 패스가 됐어요. 근데 테스트 라지스트는 페일이 났어요. 아까 예상 결과는 9였는데 실제 결과는 8이었다. 그쵸?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9가 첫 번째,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7 있는 게 아니라 그 첫 번째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레이가 3칸 중에 3개의 멤버 중에 2개까지만 비교를 했는데 그 안에 맥스 값이 있으면 문제가 없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거를 빼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면 이렇게 돌리면 이제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수행이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테스트를 조금 더 만들어 볼게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뭐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 멤버 안에, 어레이 안에 만약에 여러 개의 멤버가 들어있다. 근데 최대값이 막 중복됐어요. 그러면 최대값뿐만 아니라 멤버들이 이렇게 같은 값이 막 중복돼 있다. 그럴 때도 문제없이 할 거냐? 이런 것들 테스트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값들이 중복되어 있을 경우에 얘를 잘 테스트할 거냐 라는 경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멤버가 하나였을 거예요. 값이 하나만 있어요. 그냥 단일 멤버일 때 얘도 잘 돌아갈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더 추가를 해 볼게요. 그러면 한번 돌려볼까요? 자, 네, 잘 나오죠? 테스트 싱글 도 잘 나왔어요. 그리고 듀플리케이티드 중복되는 거 잘 나왔죠. 그 다음에 뭐 라지스트 인버스 다 잘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뭔가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우리가 다양하게 추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여기 라지스트.자바에 보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테스트 케이스를, 이거는 과제는 아닌데 한번 찾아보세요. 관심 있으면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를 다양하게 반복해서 추가를 해보면, 추가를 하다 보면 결함을 조금 더 찾아낼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라지스트.자바라는 코드가 지금 아까 처음에 어떻게 했었죠? 인티저 x 밸류 있었고 랭스 마이너스 2 있었는데 둘 다 보니까 항상 얘가 더 큰 값이 됐었죠. 그래서 봤더니 이 포문을 만족하지 않은, 이 포문 안에 있는 if를 만족하지 않고 항상 최대값을 리턴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초기값을 0으로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돌렸더니 멤버 중에 어레이의 맨 끝까지 돌지 않고 맨 끝에서 두 번째까지만 수행을 했죠. 그래서 리스트 랭스-1을 없앴죠. 그래서 랭스보다 작을 경우까지 인덱스가 돌도록 했죠. 그렇게 해서 결함을 해결했어요. 이런 식으로 단위 테스트는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를 바로바로 추가하고 테스트를 해보면서 코드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바로 수정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막 결함 보고서라든지 이렇게 복잡한 리포트를 보통 쓰진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이슈들만 정리를 하고 이렇게 개발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코드랑 테스트를 반복해서 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이제 단위 테스트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아주 간단한 메소드 하나에 대해서 수행을 해봤고요. 이렇게 테스트를 도와주는 방식을 수행하는 것을 이제 단위 테스트 프레임워크이다라고 얘기하고 JUnit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안에 가보면 지금 우리가 4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각각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일반적으로 멤버 3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레이의 순서, 어레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멤버들이 중복되어 있는 배열. 그 다음에 단일 멤버만 있는 배열. 이런 식으로 추가를 했어요. 그런데 예, 여기 여러분들이 한번 더 고민을 하고 여기다가 테스트 케이스를 몇 가지를 더 넣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을 또 찾아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요거는 과제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시간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단위 테스트 예제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챕터 4에서 명세 기반 테스트나 구조 기반 테스트 할 때 요걸 계속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 사용법은 잘 익혀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도움이 되셨나요? 하다가 어려운 부분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메일을 보내거나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단위 테스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JUnit을 기반으로 해서 단위 테스트 실습을 간단히 해봤고요. 뒤에 가서 이제 시스템 테스트나 이런 것도 좀 간단히 해볼 건데 우선 이런 내용을 좀 정리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테스트 레벨로 V 모델에서 오른편에 테스트 활동들을 분류하는 것을 테스트 레벨에 따른 분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스콥에 따른 분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뤘던 단위 테스트 예제들은 지금 단일 클래스, 하나의 클래스에 한정해서 테스트를 했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구현하는 시스템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자바 프로그램을 해보면 그 자바 코드가, 자바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의 객체를 참조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클래스들 간의 인터페이스를 보게 되는데 이제 이걸 조금 더 고급 과정으로 가면 이제 목업 같은 것들을 만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테스트하는 것을 통합 테스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통합 테스트가 다 끝나면 이제 전체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테스트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사용자가 사용할 준비가 됐는지 확인하는 것을 인수 테스트.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좀 다루게 될 건데 테스트의 목적에 따른 분류인데 그 발견하려는 결함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능을 테스트할 거냐 아니면 비기능적인 요소를 테스트할 거냐 구조나 설계를 테스트할 거냐 변경을 테스트하는 거냐 이렇게 어느 부분에 포커싱을 할 거냐라는 거에 따라서 테스트 유형이 테스트 타입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수행하는 방식이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볼 건데 정적 테스트와 동적 테스트로 나뉜다고 했죠. 그래서 정적 테스트는 실제 소프트웨어 구동시키지 않고 리뷰나 분석을 통해서 결함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아마 저번에 처음에 간단하게 CPP 유닛이라는 예제를 가지고 웹사이트에서 돌려서 간단히 보여줬을 텐데 그렇게 하는 코드를 정적 분석하는 방식도 있고 리뷰나 인스펙션이라는 방식으로 매뉴얼하게 검토하는 방식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결함을 찾아내는 활동을 정적 테스트.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지금 G유닛을 가지고 해왔던 것들은 동적 테스트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 환경이나 가상 환경, 개발 환경에서 코드를 실제 돌려본 거죠. 그러니까 simple calculator 자바의 바이너리 클래스 파일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구동시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건데 그렇게 실제 구동을 시켜보는 것을 동적 테스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를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명세 기반, 구조 기반, 경험 기반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구사항 명세서나 설계서에 있는 중간 산출물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명세 기반, 그 다음에 소스 코드의 구조나 플로우들을 타고 하는 것을 구조 기반, 그 다음에 이런 거 말고 테스터나 개발자의 감에 의해서 뭔가 경험이나 이전의 어떤 히스토리에 의해서 테스트하는 방식을 경험 기반 기법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테스트 레벨은 우리가 잘 설명을 했죠. 그래서 단위 통합, 시스템, 인수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기능 테스팅과 비기능 테스팅도 설명을 했죠. 자, ISO 25000의 품질 특성 중에 요 펑셔널리티, 기능과 관련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add는 두 개의 값을 더해서 결과를 리턴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능이겠죠. 그런데 이게 이 앱이 만약에 한 10번 돌다가 한 번쯤은 반응을 안 한다. 그러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기능은 잘 동작하지만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용성, 덧셈 그 표시가 UI가 있는데 UI의 덧셈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다. 덧셈을 곱하기 아스테리크로 처리해가지고 헷갈리게 돼 있다. 그러면 사용성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 기능적인 요소 말고도 효율성, 예를 들면 그 인트 값을 2개 더해서 리턴을 해주는데 만약에 인트 값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계산하는데 1분 정도 걸린다. 덧셈 연산을 하는데 1분 걸린다 그러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시간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아니면 이 앱 돌리면 다른 앱을 못 돌린다.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기능적인 요소, 기능은 잘 동작해요. 그런데 그거 외에 나머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이제 비기능적인 테스트, 비기능적인 품질 특성에 대한 테스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능 테스팅과 비기능 테스팅. 근데 얘네들은 둘 다 명세 기반 테스트 활동을 많이 해요. 왜냐면 몇 초 안에 반응해야 된다. 라든지 최대값은 얼마까지 얘가 계산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명세서에 그것들이 나와 있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들을 명세서로부터 참조를 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이런 요소들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적인 요소와 비기능적인 요소를 테스트하는 방식도 있다. 그 다음에 구조적 테스팅을 보면 얘는 아까 잠깐 설명하고 말았는데 우리가 이제 JUnit 가지고 나중에 또 실습을 할 거예요. 근데 실무에서 진짜 그 코드 레벨 테스트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드 커버리지란 개념이거든요. 그 코드의 내부 구조를 얼만큼 타는지를 보는 방식을 이제 구조적 테스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컴포넌트란 시스템의 특정 유형의 구조 커버리지를 평가하고 테스팅의 보장성, 충분성을 측정하는 테스팅 활동이다.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커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 구조가 얼만큼 테스트 됐는지를 정량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이제 커버리지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그 커버리지를 통해서 코드의 어느 플로우를 탔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것을 이제 구조 기반 테스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컨트롤 플로우나 메뉴 구조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자, 우리가 심플 캘큘레이터라는 것을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테스트를 돌리는데 아까 add와 sub 두 개의 메소드를 수행했죠. 그러면 run as를 하면 이렇게 수행해서 페일이 났죠. 이거를 다시 메소드를 고칠까요? 네. 여기서 빼기로 바꿔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잘 동작하는데 이제 이거는 테스트 결과만 하긴 하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뤄볼 건데 커버리지 에즈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얘를 돌려보면 자 수행돼서 테스트가 수행이 되는데 얘는 테스트 케이스니까 큰 의미가 없고 우리가 수행한 테스트가 클래스의 코드의 어느 부분을 수행했는지를 이렇게 색깔로 보여줘요. 지금 보면 여기 자세히 보면 초록색, 그 다음에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add와 sub에 대한 두 개의 메소드만 테스트를 해봤죠. 테스트 케이스를 두 개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메소드와 두 번째 메소드는 수행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get result를 통해서 리턴 했으니까 얘도 수행이 됐어요. 근데 inc와 dec라는 메소드는 우리가 아직 테스트를 안 했어요. 그래서 코드의 구조를 보고 우리가 수행한 테스트 케이스가 어디까지 수행이 됐고 어디는 안 됐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커버리지 좀 더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구조 기반 테스트를 할 때 그 커버리지의 개념을 좀 더 상세하게 다룰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수행한 테스트의 수행 결과가 패스 페일과 상관없이 코드의 어느 부분을 얼마큼 탔느냐. 그러면 빨간색으로 된 거는 우리가 아직 테스트를 안 해봤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찾아서 테스트 케이스를 추가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코드의 구조를 보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패스페이를 확인하는 그 결과, 여기서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을 했을 때는 5가 나와야 되고 10에서 10을 빼면 0이 나와야 된다. 이거는 기능에 대한 테스트죠. 그래서 이렇게 기능에 대한 테스트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구조에 대한 테스트,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잠깐 보여줬던 것이 이제 커버리지란 개념인데, 이렇게 그 컴포넌트나 시스템이 특정 유형의 구조 커버리지를 평가해서, 그러니까 구조 커버리지라는 것은 지금 봤던 것처럼 이렇게 코드에서 테스트가 수행된 정도를 정량적으로 기술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전체 코드 라인 수 중에 수행된 게 몇 라인이다. 예를 들어서 100라인 중에 30개가 아직 안 됐다. 그러면 70개가 수행된 거니까, 그러니까 70%의 코드 커버리지를 가진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의 커버리지, 수행된 커버리지를 평가해서, 테스팅이 충분히 됐구나. 최소한 요만큼 해야 되는데 다 됐구나, 안 됐구나. 이런 것들을 측정한 활동을 이제 구조적 테스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던 것은 제어 흐름에 대한 그 모델이에요. 컨트롤 플로우 모델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를 해요. 그런데 가끔은 코드 구조 말고 메뉴의 구조 같은 것들을 따라갈 수 있죠.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이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을 할 때 메뉴 플로우를 작성할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메인 페이지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메일 앱을 만든다. 이메일 관리하는 앱을 만든다. 그러면 맨 처음에 메일 보여주기, 전체 메일 리스트를 보여준 함에서 뭘 선택을 하면 메일 보기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가고, 아니면 거기서 리플라이를 하면 메일 작성 화면으로 넘어가죠. 이런 식으로 메뉴의 흐름들이 있을 거예요. 메뉴가 흘러가는 흐름들이 있는데, 윈도우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조들을 하나씩 테스트해보는 방식을 이제 구조 기반 테스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소스 코드의 구조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UI나 어떤 메뉴의 구조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테스트 레벨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코드 레벨, 그러니까 단위 테스트나 통합 테스트에서는 주로 이 제어 흐름 방식으로 코드 레벨에 그런 아까 봤던 것처럼 테스트를 하고, 시스템 테스트나 이런 단계에서는 메뉴 구조 모델 같은 방식으로 테스트를 하겠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실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UML이라든지 매틀랩이라든지 이렇게 그냥 매뉴얼 코딩을 하지 않고, 에디터에다가 코딩을 하지 않고 도형을 그려서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코드를 구현하기도 해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모델 베이스드 디벨롭먼트일 때 거기에서 모델에 대한 어떤 그 모델의 커버리지를 측정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모델을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를 거지만 그런 것도 있다.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확인 테스팅과 리그레이션 테스팅인데, 이거는 두 개가 살짝 개념이 다르긴 한데, 확인 테스팅은 말 그대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스트를 하다 보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결함이 나왔어요. 그럼 결함을 해결하겠죠. 해결하고 나면 해결했어, 끝, 이렇게 되지 않죠. 결함을 발견하고 구전해서 만약에 뭔가 결함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나온 결함에 대해서 코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코드 수정을 하고, 그다음 또는 업데이트를 하겠죠. 그럼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그것이 해결됐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하겠죠. 그래서 요 결함 수정에 대한 확인 테스트를 해요.
왜냐면 그 해결된 결함이 개발자가 수정한 그 결함이 해결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확인 테스팅, confirmation 테스트라고 해요. 발견된 결함이 수정되어서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확인 테스팅, confirmation 테스팅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게 한 사이클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사이클을 거치겠죠. 그리고 한 사이클 딱 끝나서 확인 테스팅 했는데 그 결함은 해결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 결함 때문에 다른 코드를 건드렸어. 그래서 생각지 않은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이 해결이 이제 버그 픽스와 또 기능 구현과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왔던 결함이 해결됐다가 다시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수정에 따른 신규 결함이 유입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리그레이션, 회귀 테스팅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확인 테스팅은 발견된 결함이 수정돼서 제거됐는지를 보는 거고, 리그레이션 테스팅은 수정에 따른 신규 결함이 유입됐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결함을 발견해서 결함을 개발자가 수정하죠. 그러면 수정한 결함이 없어졌는지를 보는 거죠. 확인 테스팅. 근데 그 수정하는 과정에서 얘를 제거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코드를 다른 부분을 건들 수 있죠. 그 건든 것 때문에 새로운 결함이 유입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리그레이션.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영향 범위를 분석하고 변경에 따른 영향 범위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테스트해 보는 건데, 그래서 하는 테스트를 리그레이션 테스팅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리그레이션 테스팅은 기존의 테스트 케이스에서 통과됐더라도 얘를 추가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쭉 반복해서 추가를 하는데, 요것도 나중에 그 JUnit 가지고 실습을 해보면서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런 테스팅 기법이나 용어가 왜 나왔냐 하면, 실제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이게 실제 문제가 되고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니셜 버전 1.0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1.1에서 해결됐어요. 근데 1.2에서 봤더니 1.1에서 해결됐던 처음에 나왔던 문제가 다시 나왔어요. 왜냐하면 코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이드 이펙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결함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테스트가 통과가 됐어도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추가해가면서 반복으로 기존 테스트를 반복해서 수행하는 거죠. 그러면 자동화를 해놓으면 기존의 테스트 케이스를 내가 자동으로 돌릴 수 있으면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리그레이션 테스팅은 기존의 테스트 케이스를 반복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자동화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그 테스트의 유형과 분류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좀 개념이 잘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우리가 JUnit 가지고 실습을 좀 더 해보면서 리그레이션 테스팅이라든지 구조 기반 테스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네.